그런데 그런 여자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 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 것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숙제가 뭔지 알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사전 의료 의학 지향서, 그러니까 나는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한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말기 암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 여러분들 80살 넘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져요. 왜? 죽어가면서 갈비뼈 부러뜨려가면서 죽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큰 숙제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87세에 떠나셨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87세에 한 2달 고생하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60쯤 된 우리 여인들 가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죠. 지금 신천지 사이비 교주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비자금이 2천억이나 되고 200명이나 되는 세무감사원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끼다 똥 되어가는 신천지 재산입니다.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보겠다고 헌금한 돈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지도 못하고 나이 90이 돼서 조사를 받고 범죄인으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그냥 그달에 번 거 그달에 다 써야지 썩지 않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행복의 비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의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출세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출세 안 하는 게 행복하고 돈 적은 게 행복하고 공부 못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우리 집에 조카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제 3살 됐는데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우리 누나가 만나면은 그렇게 주책스럽지 않은 여잔데 요즘 만나면은 손녀 얘기밖에 안 해요. 손녀가 뭐 말한 거, 행동한 거, 뭐 또 우리 그 로사는 그 뱀을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뱀을 3살짜리가 목을 막
막 감고 막 뱀 만지고 도마뱀 만지고 아주 특이한 애. 그렇게 뱀을 좋아해. 만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3살짜리인데 무슨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 나는 씩씩해서 안 운다고, 선생님. 나는 안 운다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러고도 우는데 얘는 주사를 딱 놨는데도 하나도 안 울고 딱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무너무 아이가 참 재밌고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나조차도 그 아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공부를 하면서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귀엽고 즐겁게 뱀 만지고 그냥 쭉 자라면은 걔하고 원수 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 순간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독해지라고. 너 그렇게 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월 10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처음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면 부산에서 9월 1일 날 여중생 15살짜리 총 7명이 14살짜리 1년 어린 여동생을 2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야. 알루미늄 의자로 애를 내리치고 벽돌로 머리를 치고 소주병으로 얼굴, 눈을 가격을 하고 심지어는 담뱃불로 등어리를 찢기까지. 그래서 머리를 3바늘을 꼬매고 입안에도 3군데가 찢어져 갖고 3번. 그 사진을 보니까 애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맞아 갖고 눈을 뜰 수가 없어. 그것도 남자 애들도 아니고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15살. 이 15살이라면은 16살. 여기 16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팔이 16 해갖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6살짜리 여자아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16살이었어요. 춘향이가 16이었어요. 심청이는 15살이고 성모님이 16살이었어요.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이가 16이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의 아이가 16이에요. 그리고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16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면 정말 꽃 같은 아이들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여자 아이들이, 이거는 깡패 중에 상깡패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어른들 책임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는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은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양보를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근데 우리는 1등을 골라내고 명문대를 보내고 특목고를 보내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슬픔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학교 2시, 3시에 끝나고 나면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니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못하면 사람도 취급을 안 하잖아. 사람이라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봐요. 다 성격 좋은 애들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느긋한 애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도 느긋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미역국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이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격 좋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확인도 안 해. 성적 확인은 누구만 하냐면 엄마만 하는 거. 엄마만. 걔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그냥 갖다 주고, 그냥 행복하게 밥을 먹. 또 성격 좋은 애들이 밥을 또 잘 먹어요. 밥을 막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성적 받아본 엄마가 애한테 또 한마디예요.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러느냐?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점점 독해지는 거예요. 독해져 갖고 그렇게 1년 후배 여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문제예요. 부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탄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갔어요. 부탄은 학교를 1등을 골라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학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의 목표로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보내야 되고 서울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후배 신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는데 후배 신부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하버드대 그래갖고 애가 하버드대를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원하는 하버드대 갔어, 나 찾지 마. 그리고 사라졌대요. 아직까지 안 나타났대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누가 가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교육을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공부 못하면 불행할까요? 내 조카들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었는데 다 저지방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카 애들은 다 행복해요. 우리 조카 애들이 제발 삼촌 방송에 우리 얘기 좀 하지 마 그랬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조카들은 내가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한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100%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야. 그건 죄야.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건 죄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저지방 대학에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 조카 애들은 6명이 다 친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 애 중에 한 명만 서울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친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다 저지방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 그리고 우리 조카 애들은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이력서를 낼 만큼 스펙이 안 돼.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잘 벌어요. 우리 누나 아들은 2가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대충 1년에 1억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 결혼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 공부 딱 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욕먹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방대학을 다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욕을 먹었어야지 부끄러워할까요? 욕을 먹었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형 누나가 제일 위고 큰형이 있는데 큰형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물론 직장생활 못했죠. 근데 누나 아들이 그 형 아들한테, 사촌이죠, 프란치스코와 클레멘스한테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형이 보름 동안 다
시장 조사를 해주는 거야. 입지 조건까지도 다 조사를 해주고 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조카들이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얘네들은 직장 생활 못하고 다 장사할 것 같다. 근데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보니까 장사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개를 모았어. 한 달에 400만 원씩. 5년을 모았으니까 2억 5천을 모은 거죠. 우리 조카들은 내가 그랬어. 니네들 은행 들락날락 하면서 자괴감 느끼지 말아라. 니네 외삼촌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았으니까 가게 할 때 다 오픈, 다 돈 대줄 거다. 다 대줬어요. 또 얘네들 갚어. 그럼 그 돈 갖고 또 대주는 거죠. 그래 얘 뭐 얼마 7,800만 원 들어갔는데 다음날 딱 내가 통장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사랑의 황씨 통장. 7,800만 원 딱 보냈어요. 졸업하자마자 2월 20 며칠 날 오픈을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달 동안 다 제하고 번 돈 650만 원이래. 그랬더니 또 할머니들이 그 종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내가 한마디 할게요. 행복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불행한 애가 가게를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쭉 행복하게 사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바보 병신 소리 안 듣고 그냥 성당 열심히 나가고 너 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고 그러면 돼. 우린 욕심 없어 너한테. 쭉 행복한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얘네들 판검사 안 돼도 난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난 내 조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한 거는 아니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다 살아가요.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직원들이 40명이 있어요. 왔다 가는 사람이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행복하게 자란 애가 직장생활도 잘한다야. 과거에 뭐 술을 먹거나 컴퓨터 게임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렸거나 대인 기피증에 걸린 애들은 아무리 내 강의를 듣고 싶으면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가 많이 맡았어요. 정말로 수십 명도 더 데리고 있었어. 근데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직장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이력이 있는 애들은 결국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애를 만들어내는 건 주위 사람이 아니야.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게, 행복한 게.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 가서 한 집에 하루 딱 머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집 주인 자매하고 형제가 신부님 좀 편안하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게 해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도 그 집엔 오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초대를 안 했어. 대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테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기술 대학교인데 4학년이래. 근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집에 신부님 오셨으니까 너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1시에 이제 좀 씻고 좀 방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얘가 3시에 왔어. 3시에 와갖고 엄마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엄마 음식 준비하는 걸 다 옆에서 돕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에 순해. 아주 너무너무 순하고 깨끗하고. 근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두런두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10시까지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소폰을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연주한 것도 다 보여줘가면서 밤 10시가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기숙사 가라고 10시에 집에를 가더라고, 학교를.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서울대학 법대 다니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어. 5분 신부님 오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라. 그러면 와서 3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같이 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당 신부 때 가정 방문하면은 방에 있는데도 나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자기 공부한다고. 아니
본당 신부님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방에 있는데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본당 신부가 왔는데, 자기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서 미사하고 한 2시간 있어도 얼굴도 안 비치는 자식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잊지 못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세크라멘토에 강의를 갔었는데 총회장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어요. 밤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에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회장이 치과 의사라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인을 한 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1시 반까지 얘가 내 앞에서 이 시중을 들더라고요. 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된다며 왜 방에 안 들어가냐?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자느냐? 나 그걸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 잠자리 게스트하우스에 신부님 잠자리까지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덥거든요. 내 이불까지 봐주고 에어컨 온도까지 다 하고 나 침대에 눕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얘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의대는 보통 4학년 학부 끝나고 의대를 가거든요. 치대를 갔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치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서울 치대 나와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근데 치대를 가서 얘는 군의관으로 지원을 했어. 군의관으로 지원하면 의대가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그 학비를 국가에서 다 대줘. 그 용돈도 다 내줘. 야, 너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왜 네가 군의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잊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엄마 아빠의 미래를 빼앗아야 되느냐고. 자기가 아버지 돈 쓰면 엄마 아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애들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뒷바라지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올리는지 내 바지에서 올리는지도 몰라. 예. 또 우리 할머니들 내가 노인대학 강의해 보면은 핸드폰이 울려도 이게 끌 줄을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받는 거야. 딱 봐도 나 신부님 지금 강의 들어. 근데 저쪽에서 엄마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말해봐. 그러고 나보다 더 크게 대화를 해. 무슨 일인데? 막 이러면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워서. 근데 저도 뭐 내 핸드폰 켜놨는지 꺼놨는지도 몰라. 근데 이 진짜 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핸드폰을 켜놨는지 꺼놨는지 핸드폰을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도 찾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는 자매가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깜빡깜빡하죠? 옛날 같으면 46세 평균 연령이었을 때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사니까 잊어먹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떤 자매가 하도 건망증이 많은 자매가 너무 잘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려고 딱 차에 탔는데 운전대가 없어졌더래. 운전대가. 내가 이제 잊어먹다 운전대까지 잊어먹는구나. 너무너무 당황을 했대. 이 운전대가 어디 갔나 이놈의 차에. 한참을 찾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문으로 타야 되는데 뒷문으로 탄 거야. 뒷문으로 타갖고 거기서 운전대를 찾고 앉아있어. 이게 뭐 앞문인지 뒷문인지도 모르고서 참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 너무 오래 살아서. 어쨌거든 이 친구가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내가 또 장어도 사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용산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의사를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 경쟁이 없는 나라 애들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경쟁이 없는. 근데 경쟁이 있는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를 경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냥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나라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에 강의를 갔는데 그 가족들도 내가 잊지 못해.
내가 프랑크푸르트 주교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좀 봉헌하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하고 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딸은 학교 선생님, 아들은 법대인지 의대를 다니는데 신부님 안내 좀 하라고. 두 아이가 나와서 나를 안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식도 잘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가 명동에 가갖고 좀 명동 구경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자녀 중에 신부님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중에 엄마가 가서 해. 내가 가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은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지가 않아.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애들이 지금 이러니 대한민국이 그러니 지금 이 자기 1년 후배를 벽돌로 머리를 깨고 소주병으로 때리는 애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교육제도를 바꾸지. 제가 아까 1000년, 100년, 10년, 2030년, 2040년 얘기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좋은 세상은 끝났어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나라를 가꿔야 돼요. 행복한 나라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어때요? 보셔요? 산에 가갖고 그분들 아마 사업 망하고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물론 선택해서 가는 거겠지. 이 방송사에서 조금 조작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들은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죠? 국회의원들 지금 그 사람들 여러분 보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 신부님 말씀대로 성주순례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했는데 돈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쓰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야. 나중에 어디서 나중에. 지금 안 쓰면은 나중에는 더 못 써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세요. 성주순례도 가고, 한국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민둥산에를 갔었어요. 정선에. 너무너무 잘 해놨어. 내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처럼 등산 잘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등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나라도 없어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선에 레일 바이크라는 걸 우리 직원들 40명하고 탔어요. 이야, 신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년 전에 할머니들이 용돈이 5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만 원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10만 원 나올 거니까. 10만 원 올랐죠? 다 닦아 써라. 조금 있으면 20만 원 나올 거다. 지금 20만 원 나오죠? 다 닦아 쓰세요. 5년 후에는 최소한 60만 원, 70만 원 나와요. 5년 후에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작으면 내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대기업에서 돈을 내놔야 돼요. 이번에도 삼성 3분기 실적 보고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진 지 3년 5개월 돼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진 지 3년 5개월 된 거 아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쓰러질 때 재산은 12조 5,900억이었어요. 쓰러질 때 12조 5,900억. 근데 3년 5개월 만에 주식이 올라갔고 20조야. 20조. 그런데 그 2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요,
내가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아 완성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판사 될 것도 아니고 검사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아 안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깨달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봐도 훌륭한 분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예.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그냥 신부 강론하고 미사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평화방송에서 성서 황창현 신부와 함께 했다는 성경 여행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12번을 강의를 했어. 총 24시간이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한 사람씩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성서를 묵상하면 전부 병 고치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는 말씀의 은사는 받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난 진짜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남들은 안수기도 하면 막, 우리 오홍진 신부님 한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쪽 쓰러진다면 이쪽 100명 쓰러지고 저쪽 100명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25년 동안 안수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치유 은사 있는 신부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내가 느껴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신부님 제발 그래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탁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더 한심한 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치유하겠다고 머리 디미는 교우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더 불쌍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12명을 수술을 해주겠다고 빈센트 병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요. 12명 수술해 주는데 병원에서 반 부담하고 내가 반 부담하는 거니까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마지막에 얼마까지 들어왔느냐면 8,150만 원까지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150만 원도 스님한테 보냈어. 신부님 8천만 원이라는데 150만 원은 왜 보냈습니까? 들어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과일 사서 보내고, 수술한 사람들 영양제 사서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 150만 원 갖고 12명한테. 그래서 몽고 사람,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또 우리나라 있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힌 분들 수술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쑥스러우네.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교우들이 보내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통로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건 박수 받으려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그 성경 여행에 그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할머니들이 돈을 보냈는데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인데 평창에 피정을 오셨어. 신부님, 저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아마 2달, 지난 6월 달에 와서 할머니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2달, 3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어도 신부님이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 주는 거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신부님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8월 며칠이면 그걸 탄대.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죽지만은 신부님 2사람 살려달라고 돈을 보냈어. 2천만 원을
8월 나는 이제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 하여튼 많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수님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수술해 주라고 그랬더니 또 8명을 또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수요일 날인가 보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화방송하고 전달식 돈 4천만 원이면은 8명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거. 4천만 원이면은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저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내가 좋은 지향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 이 지향을 가지고 살면은 하느님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도와주는구나. 그 내가 심부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어려운 데를 찾아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얼마 전에는 외방선교에서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서 이상원 배다라는 젊은 신부가 10년 동안 거기 농민들을 위해서 살았대. 유통 시스템을 하고 싶대. 냉동차가 있으면은 마닐라로 그 농사진 걸 보낼 수 있대. 그래서 그것도 또 5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라고 보내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내가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사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 내가 하다 못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성당 나오는 자식들한테, 성당 안 나오죠, 자식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한 분들 아니야. 그럼 제일 고민이 뭐야? 자식 성당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당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은 성당 나가기 싫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성당 나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은데 오래간만에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네 집에 갔는데 80 넘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성당 나갈까 말까 한데,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물이 자글자글하고 웃어도 이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인상을 써가면서 성당 좀 나와. 어떤 놈이 성당 나가고 싶어? 더 나가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교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래간만에 오잖아요. 얘야, 내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참 행복하다. 내가 지난번에 삼성산 성재 가고 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출세하는 거 그거 부러울 큰 없다고 그러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보면은 너무 자식 하나 잘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한마디 또 해서 신부님이 나를 얼굴을 보는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냉면 가서 사 먹었는데 오장동에 가서 냉면 사면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하느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났어. 난 천당 갈 거다.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지칠 때 엄마 생각하겠죠. 야,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느님 믿어서 행복하다는데 나도 하느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물을 볼 줄 알아요. 밑에 또 물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운물, 그러니까 대수층에 한 20m, 30m의 물을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물 안 봐요. 아프리카에서, 잠비아에서는 내가 물을 봐요. 여기 물 나온다 찍으면 딱 나와.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능력으로 여기에 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냥 봐. 배워야지. 내가 그래서 물 보는 책을 2권, 3권을 사서 읽었어요. 수맥 보는 방법을. 그 논문으로도 나왔더라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더라고. 논문으로. 그러니까 내 차에는 항상 그 은 막대가 있어요. 그것도 보기 쉬워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신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 유튜브가
대학교예요. 유튜브 안에 이 성서 강의도 다 올라와 있어. 그리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교수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맨날 드라마나 그냥 맨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청하지 마시고 좋은 유튜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피정 다니는 것도 최고의 공부야. 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눔이야. 나눔. 빌 게이츠,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부인이 멜린다예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지금 자선 기금을 거의 1,000억 달러를 모았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돈을 벌고 멜린다라는 부인은 자선 사업을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에이즈,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 재단에서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멜린다 여사가 지금 살린 사람만 70만 명을 살렸대요. 70만 명을 살렸대.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그 정도 부분은 돼야죠. 그리고 빌 게이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 자기 재산을 빌 게이츠 재단에 다 내놨어요. 네가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멜린다라는 부인이 너무너무, 근데 이 멜린다라는 부인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에 직접 가요. 1993년에 아프리카를 전부 다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픔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 지 이제 5년이 되는데 정말 잠비아에 갔다 올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의사가 3명인데 5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12명으로 늘어났어요. 안과 의사, 치과 의사. 이 피부과 의사까지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피부가 엉망이거든요. 피부과 의사까지만 가면은 완벽한,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올해도 1,000명을 진료해주고 왔어. 그 사람들 이 백내장 안 보, 처음에는 수술하러 오라니까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냐? 눈알을 빼는 줄 알고 수술하면은. 근데 이 백내장을 걷어주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내면서 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은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함께 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내가 잠비아에 와서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 인간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름답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데 이 잠비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들도 함께 떠나요. 올해 20명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는데 110명이 지원을 했어, 한국에서. 그 중에 90명이 떨어졌어. 90명이 떨어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봉사하겠다는데도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눠야 돼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려고 그러려면은 지금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서 등수 매기지 말아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애들 음악 시간, 체육 시간 없애고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공을 차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고 공부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면 신부님 뭘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이에요. 우리 형님도 공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도 한 달에 2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펜대 굴릴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 공장에 가면은 천지가 돈 200~300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웠어? 공부만 배웠고 출세만 배웠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배웠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명문대학교 나온 애들 50%가 취직이 안 된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누구 거 빼먹고 살아? 엄마 아빠 미래를 빼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미래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워서. 몸으로 사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애들을 공부로 가르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 죽는 것도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숙제가 뭔 줄 알아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사전 의료 의학 지향서, 그러니까 나는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 연명 치료 안 한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법으로 통과가 되었고 내년 2월 달부터는 나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는다. 말기 암 더 이상 치료 원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 여러분들 80살 넘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다 부러져요. 왜 죽어가면서 갈비뼈 부러뜨려가면서 죽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되지. 이게 죽는 것도 큰 숙제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4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정말로 편안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셨다라는 생각 들어요. 87세에 떠나셨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87세에 한 2달 고생하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성체의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오로지 밥 3끼가 전부였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 밥 3끼만 먹고는 밤에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외출 때 식빵을 몰래 사다가 감춰놓고 혼자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빵을 사다 놓고 옷장 깊숙이 넣어놓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생활이 워낙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규칙 생활이라 무척 바쁘게 돌아갑니다. 식빵 옷장에 있는 거를 깜빡 잊고 수요일날 생각이 나서 식빵을 찾으니 이미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겠다고 꽁꽁 감춰놓고 욕심을 부리면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는다. 그때 저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 식빵이 뭐라고 그걸 혼자 먹겠다고 꽁꽁 감춰놓고 곰팡이로 썩을 때까지 모르고 지낸 제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그냥 공짜로 은총으로 먹으니 나는 내 살은 못 내어주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꽁꽁 감춰놓지 말고 나누고 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빵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날 저녁에 친구 신학생들을 내 방에 불러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생들도 외출 후 만난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 저를 불러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제 주머니는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죠. 우리 아주머니도 아니죠. 60쯤 된 우리 여인들 가끔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죠. 지금 신천지 사이비 교주가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비자금이 2천억이나 되고 200명이나 되는 세무감사원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끼다 똥 되어가는 신천지 재산입니다.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보겠다고 헌금한 돈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지도 못하고 나이 90이 돼서 조사를 받고 범죄인으로 낙인 찍힐 판입니다. 그냥 그달에 번 거 그달에 다 써야지 썩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우리 종교인들하고는 다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냥 먹여주시는데 뭐 돈을 모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교우들은 당신 살을 내어놓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논어 중용에 나오는 인생 팔미 가운데 네 번째 맛인 관계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만나면 그 만남은 참으로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먼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부담감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끝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야지 그 만남은 즐거운 만남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 정말 뭐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은 분들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하는데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잠비아, 필리핀, 인도, 베트남, 미얀마를 뭐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와줄 때가 참 많죠. 이분이 어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뭐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자꾸 그런 부탁을 하면은 그분은 나를 볼 때 내가 거지 같은 느낌, 제 자신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좀 동냥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다 보면 만남이 불편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뭘 좀 도와달라, 돈을 달라 이런 말을 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늘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죽는 소리 하면 찾아오던 사람마저도 거리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봉헌은 제 생각에는 항상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 인생의 원칙은 찾아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게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회자 정리입니다. 사람은 만남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다가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주 친하게 지내다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싫어서 떠나기보다는 살다 보니 큰 다른 환경에 처하는 경우도 생기고 직장도 바뀌고 뭐 옮겨가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나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처럼 누가 남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찾지 않아도 유유자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죠. 군자는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 섭섭해하지 말고 혼자 유유자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이곳 평창에서 살다가 보면은 뭐 어떤 공동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은 거의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이곳에서의 삶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사람이 날 찾아줘야지, 사람이 날 인정해줘야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미라는 게 그냥 만나면은 10년 지나서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 오미 중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봉사함으로써 느끼는 봉사 및 봉사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참 유쾌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연결해 준 거죠. 인천공항 영종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화 내내 이분 참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 자신은 나이가 60 정도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저 아버지하고 농사 짓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기 전에 신부님처럼 아프리카 같은 데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본인도 지금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우물이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우물 하나 파주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소중해갖고 전화를 들으면서 제가 노트를 했어요. 이분 사연을. 그래서 이 바오로 형제님이 보내주신 돈은 제가 정말 오지에 우물이 없는 데를 찾아서 파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맛. 내가 내어놓은 돈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맛은 참 좋은 맛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잠비아 정글에 땀부라는 정글에 간호대학을 지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3학년까지 8월 1일 날이면 이제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 이제 3학년까지 올라가죠. 내년이면 40명 간호사가 배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60명의 간호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장학금까지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번 대전염병 팬데믹에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활약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나라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료진들 얼마나 정말 이게 달라붙어 갖고 반창고를 얼굴에 붙여가면서까지 제가 말씀드려죠. 중국은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일본은 그냥 알아서 죽기를 바란다. 그래서 길에서 죽는 사람이 15, 16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료진이 붕괴가 돼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찾아내서 다 고쳐주고, 진단해주고 그러니까. 어쨌건 하여튼, 우리 의료진, 한국 의료진들 봉사활동을 보면서 잠비아에 세워놓은 간호대학 출신 잠비아 간호사 선생님들이 잠비아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교우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인색해서는 성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사제들, 주교님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인색해서는 성체 성사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저 관리자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죠. 재물에 집착이 있는 분들을 보면 돈을 쓰기 위해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기 위해 버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돈 모으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는 그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거죠. 제가 자꾸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 이만희 교주 2천억, 3천억 있으면 뭐예요? 나이가 90이 다 됐고 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다 떠나고 그런 삶은 빛나는 삶이 많이 빛나는 게 뭐 넘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평생 돈 모으느라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 아까워서 맛있는 거 하나 못 사 먹고 돈 아까워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 한번 못 주고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돈 벌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내가 언제 돈을 쓸 때 인가를 잘 생각하시는 것도 인생 팔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식빵 혼자 먹겠다고 곰팡이로 만들어서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었듯이 저는 지금 이만희 씨는 2천억을 이만희 씨도 못 쓰고 불쌍한 23만 신천지 교도도 못 쓰게 생겼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결말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전도하겠다고 김밥 2줄을 3끼에 나눠 먹으면서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 추수꾼들, 전도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까지 내어 놓는 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이끄는 교주의 삶이 참 불쌍합니다. 하루빨리 23만 신천지인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길 기도하는 하루입니다. 제가 강론 준비하다가 오늘은 부처님 탄신일이라 부처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참 불교에 심취했을 때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보리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물론 인도죠. 인도까지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놀랍게도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편안한 휴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는다고 고행하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음식 때문에 조금밖에 음식을 안 드셨어요. 고행한다고. 나의 등뼈는 작은 고리가 연결한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상 조각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나의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나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물에서 물의 빛이 아주 깊이 멀리 보이듯이 눈동자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 가죽은 마치 쓴 오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바람과 햇빛에 다 오그라들듯이 달라붙고 오그라들었다. 그런 작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 이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서 내 백가죽을 만지려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잡으라 하면 백가죽을 잡았다.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이 떨어져서 넘어져 버렸다.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 볼 힘도 없었다는 거죠.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내 손으로 문질러진 사지는 악취가 나는 모근을 가진 털들이 몸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부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난행 고행을 하셨지만 자신이 추구한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십니다.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뒤에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을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원한 해먹이라고 그랬죠. 잠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해먹에서 들숨 날숨.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 깨달음의 들숨 날숨이라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이 편안하게 마음을 챙기면서 정말로 행복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깨달음이 될까? 들숨 날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보르직을 먹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마침내 부처님은 이제 그 고행의 시간을 버리고 정말 완전히 지쳐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르벨라의 네란 자나 강으로 내려가서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강가에서 우유, 요건 좀 전승이 좀 달라요. 우유를 짜고 있던 우르벨라 촌장 딸 수자티에게서 한 그릇의 우유죽,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죽을 얻어 마십니다. 뭐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수자티가 오늘 탁발하러 온 스님 없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랬을 때 한 분한테 그거를 대접했다고. 그런데 정말 그분이야말로 부처가 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하여튼 이 부처님 표현에 의하면 그 우유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로웠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부처님은 옛날과 같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을 관두니까 같이 고행을 했던 5 비구들은 사문 곧다마는 호사스러운 시달다를 얘기하는 거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다. 그는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호사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다면서 부처님을 혐오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음식으로 몸을 회복하고 난 뒤 들숨 날숨의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 그 다음에 전생 후생까지 다 깨닫는 그야말로 붓다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처님이 그거를 제가 읽고 참 많이 혼자 웃었어요. 고행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제 신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고생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비아에 내가 우리 봉사활동 가는 분들 잘 먹여요. 그리고 최대한 잘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기쁘게 봉사를 해야지 10년, 20년을 하는 거지. 첫 해 가갖고 물론 중간에 바퀴벌레도 있고 여러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은 최대한 봉사도 좀 럭셔리하게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 돈 가지고 럭셔리하게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부처님도 노노 중용에 나오는 음식미, 제1미, 음식미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
이제 참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환경에서 환경에 자신을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을 때는 괴로웠잖아요. 환경이. 돈 벌으려고 했을 때 사기도 당하고, 뭐 돈 벌으려고 그럴 때 뭐 밤잠 안 자고, 뭐 병들고, 그런 걸 다 떠나고 버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기쁨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괴로움의 장소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또 보면서, 야, 뭐 1번, 2번, 3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좀 가능성이 있다고 치지만은 4번부터 막 10번, 10명까지 나올 때 그분들 물론 뭐 기분 좋겠죠. 막 유세하고 막 주위에서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따라오는 고통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요. 그런 괴로움의 장소, 자꾸 권력욕에, 명예욕에 자꾸 취하다 보면은 괴로운 자리에 가게 돼 있죠. 두 번째, 부처님은 그러려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 팔고예요. 중생은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마련이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은 세 번째, 내 탓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예수님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올 텐데 많은 분들은 자식들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번에 이제 아마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재난 기금 바로 전 국민한테 준다고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 받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비싼 거 말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면 인생이 즐거운 건데, 그냥 하루 나중에 한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행복을 자식한테 넘기지 마세요.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잘해줘야만 행복해. 남편이 잘해줘야만 행복해. 아니, 왜 내 행복을 남이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해. 남이 잘해줄 때 행복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우리 생태마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뭐 두릅 따러 가는 것도 재밌고, 오늘은 혼잎나물이라고 화살나무 나물 뜯어서 묻혀서 먹는 거, 그런 것도 재밌고, 여기 송어 지금 키우는 것도 재밌고, 지금 내가 지금 강의 때문에 너무 우리 문경의 김 신부님이 지금 남은 지금 모종을 지금 심고 계신데, 뭐 지금 막 굉장히 감자 순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남이 해줘서 재밌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사주면 돼요. 자식도 남이에요. 남편도 남이고. 그럼 언제 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들도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하여튼 오늘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제가 부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공자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천주교 신부 맞나? 물론 저야말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죠. 하지만은 굳이 그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불교 안에도 큰 가르침이 정말 많죠. 그리고 육아, 공자님 사서 삼경 안에도 참 배울 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많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이 세상에 큰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해주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신비는 아마 이 맛있는 걸 먹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안에서도 인생 팔미의 일미, 먹는 맛을 이야기하신 공자님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체의 신비는 우리가 끝도 없이 깨달을 수 있고 음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체의 신비입니다. 아마 이제 5월 5일인가 4일부터 미사 참여에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사 정성껏 참여하시고 성체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댓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제 앞에 닥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양원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죽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제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플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20, 30년을 외롭고 우울하고 지루하게 살 테니 80 넘으면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일인이고 안락사를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임종,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명 셔틀 속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내일 모레 죽을 환자에게 위내시경과 장내시경까지 하면서 병원만 4군데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결국 그렇게 제명대로도 못 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미 없는 항생제를 마구 투여하는 일은 뉴스에서도 주기적으로 다뤄질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의료화라고도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쇠약한 상태에서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수백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겠다고 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2발로 걸어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는 것인데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하는 이유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격리된 공간인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1인실로 가는 것인데 큰 비용이 들 뿐더러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것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겨우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서
임종 직전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소변줄 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의 90대 노인분이 삐쩍 말라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입원하실게요. 이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이 노인분이 갑자기 의사 가운을 탁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에게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과정을 보호자한테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의사도 90의 노인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그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장 많이 본다고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60, 70대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끼리도 젊은 사람이 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돼도 나이가 든 채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던 그 전보다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보면 대단히 많은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 법령에 대해서도 들었으니까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하고 이제 됐구나. 나는 존엄하게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서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를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의사도 본인도 가족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치로 중환자실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삽관도 있고 비위관도 있고 튜브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체외 순환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건지 한두 개만 안 한다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놓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것만 썼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양식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요? 인공호흡기를 쓸 건가요? 혈액투석을 할 건가요? 호스피스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쓴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싫다고 그냥 아니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냥 치료받고 싶으니까 전부 예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저걸 다 알고 썼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고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그래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도착했는데 의사 입장에서 이 서류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게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이 되실 분 혹은 환자분의 유지를 이해하고 환자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살기 싫다고 흘러가듯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둘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그 얘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학적 상태가 어떻고 그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치료까지 할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위험하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가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결국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들이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질문지로 치매를 가려내려고 하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전에는 현명해서 부족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갔지만 이제는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는 노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치매입니다. 내 주변인들에게 물어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인데요. 병원이란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경우 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잡아다가 의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 한날 한시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을 1년 후에 다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한 번 입원해서 그때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12개월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가 안 좋았으니까 입원했겠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병원 치료 자체도 절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율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살이 됐으니까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 누가 봐도 늦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 운동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건강과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연도 해야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햇살 아래서 비타민 D를 적정량으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애석하게도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는 20대에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더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순해지면서 행복을 더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라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함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혹독한 식단 관리를 요청하고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96세신데 아직도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해로움보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진단은 환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고 하지요. 의사의 말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사라면 환자에게 할 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의사들은 노인들이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치료받고 돌봄 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이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병원과 의료계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환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한 뒤에 대처와 치료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년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관절의 골절 이후 1년 이내에 노인의 20%가 사망합니다. 한번 골절이 되면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심폐기능도 약화시키고 염증과 욕창 같은 의학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망률이 매년 12%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런데 낙상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면 이 약으로 인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있으면 신부전 치료제로 인해 혈당 변화가 발생하고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당뇨가 와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기운이 안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갑자기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들의 낙상사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심하셨어야죠.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낙상은 위험한데, 이런 말만 합니다. 치료하는 시스템만 많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고는 자전거 타지 마라. 빙판 생기면 걷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말만 거듭합니다. 낙상하는 순간 병원비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할까봐 밖에도 못 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낙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70대, 80대가 되면 약을 10종 이상 먹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의사들이 약 처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신경과 가면 신경과 약을 주고,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약을 주고, 내과에 가면 내과 약을 주고,
약들의 상호작용은 서로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의사가 주는 대로 족족 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치료일까요? 제가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무릎이 아파서 87세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단히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혈압이 높아졌네 하면서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암로디핀의 부작용으로 발목이 부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발목이 부었네 하면서 의사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실금이 왔다고 다시 요실금 치료제인 항콜린제를 처방합니다. 이제 항콜린제의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가 옵니다. 그럼 이제 의사는 인공 눈물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약이 벌써 5개가 된 것입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약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더 많은 약으로 치료하려는 의사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먹는 약을 다 모아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에게 조언을 얻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일수록 약을 더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노인이 될수록 의학적으로 모든 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병을 안고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건강 기대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이죠. 앓으면서 누워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934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70대의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삐게 되면 재활도 오래 걸리고 평생 손목이 뻐근합니다. 그럼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다가 또 낙상을 하면 이제는 못 걷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고 기억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관절이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보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후에 신부전이 오면 걷지도 못하고 치매가 오면 돌봄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 회귀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인생의 시기가 대단히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인 인구의 시한폭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경제 인구라는 말로 노인을 표현하는데 이런 생각과 표현들이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워만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보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노인이 많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인들이 아직 팔다리가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대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만 존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누리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루세요.
아무리 변해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렛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 좋은 것을 담은 것들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대접을 받는 대신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담은 것들은 한 번 쓰고 버리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 통, 그릇들은 함부로 마구 다루면 깨어지거나 부서져서 곧 못쓰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 대접을 받느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만, 시기, 불평등,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이고, 감사, 사랑, 겸손 등 좋은 것들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해탈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으로 나이 들어서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지켜야 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로하지 마세요. 젊어서는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빨리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갑자기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습니다. 맛있다고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됩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과음이나 과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적당히 운동하세요. 걷기도 해야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면 농사일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 누워있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것이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돈을 꼭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어르신들은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늦게까지 무리하게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적은 비율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내 몸 누일 자리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분들은 자기 방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밭도 있으면 좋고요.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몸 누일 자리도 없으면 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여도 괜찮습니다. 마기를 해서라도 벌면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마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식 쳐다보고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만들면 좋습니다. 5번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가지고 사고 치는 집도 많습니다.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 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 효녀가 됩니다. 6번째,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입을 딱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같이 살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말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7번째,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해야 할 것은 아니고 그러려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복을 지으셔야 합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이 2가지 아닐까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하느님의 자식으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살려고 하면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옷도 형제나 친구, 집안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입니다. 내가 너무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가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이 되고요. 죽고 나면 아무도 안 들고 갑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가을 은행잎,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듯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 개나리도 핍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색상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외로워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고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인생을 논하는 강연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신부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잘 안 통합니다. 머리가 하얀 신부님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하는 얘기가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감이 다 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요.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맛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는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빨간 노란 단풍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들을 만합니다. 어린 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지 영양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거 보셨습니까?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이 절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산대사가 입적하기 직전 읊은 해탈시를 들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구인가?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구인가? 흉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들지 마시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고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명예를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마시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온 이 세상에서 있고 없음을 편가르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라오.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요.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오. 줄 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오.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 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모글이 잘났다고 남의 것을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까만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있는 것. 잠시 연기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오. 나의 인생, 너의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